아버지, 저도 같이. 너무 힘들어.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시는 가운데 같이 가요. 나는 앞으로 고꾸라졌다. 시야가 흐려지면서 마지막으로 본 건 놀란 표정으로 달려오는 노부부의 모습이었다. 검은 양복의 노신사와 한복 차림의 귀부인. 그들의 얼굴에서 충격과 당혹감이 교차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22살 윤지우가 재벌 회장 부부 앞에서 쓰러지게 된 걸까? 이야기는 그날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눈을 뜬 순간 천장에 곰팡이 얼룩이 보였다. 고시원 6호실, 내가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 2년째 살고 있는 2.5평짜리 공간 창문도 없는 이곳에서 아침인지 저녁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음뿐이다. 핸드폰 알람을 껐다. 오전 5시 30분. 오늘이 그날이구나. 아버지의 기일이었다. 작은 냉장고 위에 놓인 달력을 보니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한 달 전부터 생활비를 아껴서 모은 돈이 통장에 15,000원 남았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번 돈이었다.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초라했다. 야윈 얼굴, 핏기 없는 입술, 그리고 낡아서 색이 바랜 후드티. 됐어. 어차피 아버지는 이런 내 모습도 사랑해 주셨으니까.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물이 너무 차가워 손끝이 저렸지만 개의치 않았다. 이 정도 추위는 익숙했다. 추모공원으로 가기 전 편의점에 들렀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나는 한참을 고민했다. 5,000원짜리 꽃다발과 1,000원짜리 음료수를 번갈아 보며 꽃을 살까 아니면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커피를 살까? 결국 음료수 한 병과 과자 한 봉지를 집었다. 3,000원. 아버지는 화려한 꽃보다 이런 걸 더 좋아하셨다. 생전에 지우야 비싼 거 사지 마. 내가 옆에 있어주는 게 최고야. 라고 하시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점원이 날 쳐다봤다. 손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다. 사흘째 제대로 먹지 못해서 속이 쓰렸지만 말할 수 없었다. 저번 달 월세를 내고 나니 생활비가 거의 바닥났거든. 조금만 참자. 다음 주 알바비 들어오면 괜찮아질 거야. 버스를 타고 추모공원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우산도 없이 나온 내가 한심했다. 하필 오늘 비가 오네. 버스에서 내려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경사가 가팔랐다. 비에 젖은 운동화가 질척한 흙길에서 미끄러졌고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다. 손에 든 비닐봉지가 묵직했다. 고작 음료수 한 병과 과자 한 봉지인데 힘이 없어서인지 무겁게 느껴졌다. 숨이 찼다. 멈춰서서 숨을 고르는데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차갑고 쓸쓸하고 외로웠다. 아버지, 또 왔어요. 마음속으로 말하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언덕 위에 거의 다 올라왔을 때였다. 멀리서 검은색 차량 여러 대가 보였다. 고급스러운 세단들이 추모공원 입구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무슨 일이지? 가까이 다가가자 아버지의 묘소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우산을 받쳐들고 서 있었고 그 가운데 노부부가 있었다. 나는 재빨리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누구지? 왜 아버지 묘소에?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묘비 앞에는 화려한 꽃바구니들이 가득했다. 내가 평생 본 것보다 비싼 꽃들이었다. 고급 술병도 보였다. 노신사는 70대쯤 되어 보였다. 비를 맞으면서도 꼿꼿이 서서 묘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옆에 귀부인은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검은 한복을 입고 무릎을 꿇은 채 흐느끼고 있었다. 준혁아,
우리 아들 준혁아. 귀부인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준혁? 우리 아버지 이름인데? 노신사가 묘비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아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너무 늦게 왔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배어 있었다. 나는 나무 뒤에서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온몸이 떨렸다. 저 사람들이 설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가끔 말씀하시던 게 떠올랐다. 지우야, 아빠한테도 부모님이 계시단다. 하지만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만날 수가 없어. 그때마다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지던 모습이 선명했다. 귀부인이 계속 울고 있었다. 준혁아, 엄마가 잘못했어. 그때 널 잡았어야 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행원 중 한 명이 우산을 들고 다가왔다. 회장님, 사모님, 비가 너무 세집니다. 차로 돌아가시죠. 회장님?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재벌? 아버지의 부모님이 재벌이었다고? 노신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그래, 돌아가자. 준혁도 우리가 너무 오래 있으면 걱정할 거다. 귀부인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서려 할 때 나는 갑자기 극심한 현기증을 느꼈다. 사흘째 굶주림과 감정적 충격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나무 뒤에서 비틀거리며 나왔다. 노부부가 돌아서려는 순간이었다. 아버지. 내 입에서 나온 작은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혔다. 귀부인이 뒤를 돌아봤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나는 그들을 향해 손을 뻗었다. 아버지, 저도 같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시야가 완전히 흐려지면서 앞으로 고꾸라졌다. 차가운 빗물에 젖은 땅에 쓰러지는 순간 귀부인의 비명이 들렸다. 어머, 저기 쓰러진 아이가 있어요.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 누군가 내 몸을 일으켰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나는 내 뺨을 두드리는 따뜻한 손길을 느꼈다. 애야, 정신 차려. 괜찮니? 노신사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그의 얼굴을 봤다. 그 눈매가 아버지의 사진 속 눈매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회장님, 이 아이 얼굴을 보세요. 준혁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귀부인의 떨리는 목소리. 노신사가 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크게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이게 어떻게? 나는 그들의 품에 안겨 따뜻함을 느꼈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내게는 처음 느끼는 안도감이었다. 누군가가 날 보호해줄지도 몰라. 급히 병원으로 모셔야겠습니다. 수행원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나는 노신사의 품에 안긴 채 검은 세단으로 옮겨졌다. 차 안에서 귀부인이 내 손을 꼭 잡고 계속 쓰다듬어 주었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 목소리는 내가 평생 그리워했던 할머니의 목소리 같았다. 완전히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그 따뜻한 손길을 기억하려 했다. 이게 꿈은 아니겠지? 눈을 뜨자 처음 본 건 곰팡이가 핀 고시원 천장이 아니었다. 은은한 조명이 부드럽게 빛나고 천장에는 정교한 몰딩 장식이 새겨져 있었다. 침대 시트는 내가 평생 만져본 것 중 가장 부드러웠고 방 안가득한 꽃향기가 코끝을 간질렀다. 여기가 어디지? 몸을 일으켜 세우려다가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을 발견했다. 투명한 링거액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렸다. 병원? 아니야, 병원 같지 않은데. 주변을 둘러봤다. 고급스러운 장식장, 벽에 걸린 유명 화가의 그림, 창가에 놓인 앤티크 의자.
이건 분명 누군가의 집이었다. 그제야 어제 일이 기억났다. 추모공원, 빗속, 노부부, 그리고 쓰러졌던 순간. 맞아. 내가 쓰러졌었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안 돼. 여기서 나가야 해. 침대에서 내려오려는데 문이 조용히 열렸다. 어제 봤던 노부부가 들어왔다. 노신사는 여전히 근엄한 표정이었고 귀부인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깨어났구나. 다행이다. 귀부인이 내 침대 옆으로 다가와 앉았다. 너무 가까워서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물렸다. 많이 아팠지? 의사 선생님이 영양실조가 심하다고 하시더구나. 영양실조? 그걸 들켰다고? 나는 침대 끝으로 더 물러났다. 이런 호의가 낯설었다. 아니, 무서웠다. 이런 부자들은 나중에 뭔가 요구할 거야. 치료비라도 갚으라고 하겠지. 죄송합니다. 제가 폐를 끼쳤네요. 당장 나가겠습니다. 링거 바늘을 뽑으려고 손을 뻗었다. 귀부인이 깜짝 놀라며 내 손을 잡았다. 안 돼. 아직 링거를 다 맞지도 않았는데. 노신사는 방 한쪽에 서서 나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비서, 이 아이 신원을 철저히 조사해봐. 언제부터 우리 준영 묘소에 다녔는지, 가족은 누구인지, 모든 걸 알아봐. 역시나. 속으로 비웃음이 나왔다. 그래, 역시 이런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의심부터 하는구나. 정말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가겠습니다. 급하게 몸을 일으키다가 주머니에서 뭔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찢어질까봐 방수 비닐에 싸서 다니던 사진이었다. 낡고 색이 바랜 아버지와 어린 내가 함께 찍은 유일한 가족 사진. 노신사가 그 사진을 주우려다 손을 멈추고 얼어붙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다. 이게 어떻게...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어 올렸다. 귀부인도 사진을 보더니 입을 틀어막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준혁이다. 우리 준혁이야. 귀부인이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노신사는 사진 속 어린 나와 지금의 내 얼굴을 번갈아 보며 중얼거렸다. 준혁이의 딸이구나. 준혁이의 딸. 뭐라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할아버지, 할머니, 내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다. 귀부인이 날 와락 끌어안았다. 그래, 맞아. 나는 내 할머니고 이분은 내 할아버지란다. 그 품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너무나 따뜻했다.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가족의 품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다. 이게 진짜일까? 나는 할머니의 품을 벗어나 침대에서 내려왔다. 저는 이런 곳에 있으면 안 돼요. 어울리지 않아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다. 너는 우리 손녀다. 당연히 여기 있어야지.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런 행복이 나한테 올 리 없어. 뭔가 잘못됐어.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들이 떠올랐다. 야, 거짓딸. 아빠 없는 애 같으니라고. 친구들이 던진 말들, 어른들의 동정 어린 시선들. 나 같은 사람이 재벌 손녀라고? 말도 안 돼. 저는 그냥 가겠어요. 폐만 끼칠 테니까요. 방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복도에 걸린 거대한 초상화를 봤다. 발걸음이 멈췄다. 초상화 속 남자는 아버지였다. 젊은 시절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아버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할아버지의 고백.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급히 달려와 내 양쪽 어깨를 감쌌다. 지우야, 괜찮니?
할머니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내 아버지가 우리한테 내 이야기를 많이 했단다. 편지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가 받지 못한 줄 알았을 거야. 하지만 준혁이가 보낸 편지 우리 다 받았어.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너 태어났을 때, 돌잔치 때, 초등학교 입학할 때 매년 사진이랑 편지를 보내왔어. 우리가 답장하지 않았지만 가슴이 미어졌다. 아버지가 매년 편지를 보내셨다고? 아버지가 저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런데 만날 수 없다고, 복잡한 사정이 있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다. 미안하다, 지우야. 할아버지가 고집이 세어서 너희 아버지와 오해가 있었단다. 할머니가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지우야, 이것 좀 봐. 서류를 펼쳤다. 병원 로고가 찍힌 공식 문서였다. 유전자 검사 결과서, 친자관계 성립 99.99%. 내가 쓰러졌을 때 우리가 급히 검사를 의뢰했어. 확실히 하고 싶었거든. 할아버지가 설명했다. 넌 우리 준혁의 딸이 맞아. 우리 유일한 손녀야. 서류를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다. 99.99%? 정말? 지우야.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앞으로는 우리가 너를 잘 보살펴줄게. 다시는 배고프지 않게, 춥지 않게, 외롭지 않게 해줄게. 그 말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이런 큰 행복을 받으면 나중에 더 큰 불행이 올 거야. 나는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놓았다. 고마우시지만 저는 혼자 사는 게 편해요. 가족 같은 건 필요하지 않아요. 그 말을 하는 순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표정이 무너져 내렸다. 특히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아직. 지우야. 할아버지가 다가왔다. 무섭지? 갑자기 모든 게 바뀌니까 믿기지 않지? 정확히 내 마음을 꿰뚫는 말이었다. 천천히 생각해. 우리도 기다릴게. 하지만 할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봤다. 준혁이가 내게 우리 이야기를 했다는 건 너를 우리한테 보내고 싶었다는 뜻이야.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혁이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용서했어. 편지에 써 있었거든. 부모님, 지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아버지가 그런 편지를 혼자만의 시간, 조금 혼자 있고 싶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나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이게 진짜일까? 꿈은 아닐까? 뺨을 꼬집어 봤다. 아팠다. 꿈이 아니었다.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봤다. 넓은 정원, 분수, 손질된 나무들. 내가 살던 고시원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나 같은 사람이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의심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생겼다. 만약, 정말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지우야, 할아버지 할머니는 표현이 서툴 뿐이야. 언젠가 너를 만나게 되시면 분명 사랑해 주실 거야. 아버지가 일기장에 남긴 말처럼.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밖의 정원을 바라보며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눈을 뜨니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처음으로 제대로 잔 것 같았다. 고시원에서는 복도 소음 때문에 새벽마다 깼었는데 여기는 너무나 고요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정원의 신선한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아침 이슬을 머금은 풀잎 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이게 내 일상이 될 수 있을까?
노크 소리가 들렸다. 지우야, 일어났니? 아침 식사 준비됐어.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여전히 어색했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다. 네. 금방 내려갈게요. 계단을 내려가니 거실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다. 할머니가 직접 차린 아침 식사였다. 따뜻한 밥, 된장찌개, 여러 가지 반찬들. 이렇게 많은 음식을 나 혼자 먹으라고? 할아버지가 이미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다. 내가 다가가자 신문을 내려놓으셨다. 잘 잤니? 네. 감사합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할머니가 밥을 푸며 말씀하셨다. 지우야, 많이 먹어야 해. 너무 말랐어. 네. 숟가락을 들었는데 손이 떨렸다. 이렇게 정성스러운 밥상을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처음인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따뜻했다. 그리고 맛있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할아버지가 출근 준비를 하셨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넥타이를 매다가 고민하시는 모습이 보였다. 파란색과 회색 넥타이를 번갈아 들고 계셨다. 저걸 고민하시네.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제가 골라드릴까요?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그래, 내가 골라줄래? 두 넥타이를 살펴봤다. 할아버지의 정장 색깔과 오늘 날씨를 생각해서 파란색을 골랐다. 오늘은 이게 좋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작은 미소를 지으셨다. 그래, 지우가 고른 게 제일 좋지.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다. 아버지도 이런 미소를 지으셨을까? 할아버지가 출근하신 후 할머니가 정원으로 나가자고 하셨다. 지우야, 할머니랑 꽃 좀 심을까? 네, 좋아요. 정원은 생각보다 넓었다. 장미 화단, 작은 연못, 그리고 아직 꽃을 심지 않은 빈 화단도 있었다. 할머니가 장갑과 모종삽을 건네주셨다. 여기 해바라기 씨앗 심으려고 해. 준혁이가, 내 아버지가 해바라기를 좋아했거든. 심장이 콩닥거렸다. 아버지가 해바라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럼 어릴 때 정원 가득 해바라기를 심자고 했었지. 해바라기처럼 밝게 살고 싶다고 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함께 무릎을 꿇고 흙을 파기 시작했다. 흙을 만지는 게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할머니가 옆에서 천천히 알려주셨다. 이렇게 구멍을 파고 씨앗을 넣고 흙으로 덮어주는 거야. 네. 한참을 심다가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지우야, 내년 여름이면 여기 해바라기가 활짝 필 거야. 그때까지 우리 함께 있을 수 있을까? 조심스러운 물음이었다. 나는 흙을 털며 대답했다. 네. 함께 있고 싶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웃으셨다. 며칠이 지나면서 나는 조금씩 저택에 익숙해져 갔다. 김아주머니라는 가정부가 매일 따뜻한 음식을 해주셨고 정원사 이 아저씨는 지나갈 때마다 인사를 건네주셨다. 아가씨, 오늘도 화창한 날씨네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직원들의 시선이 처음엔 부담스러웠다. 저 사람들도 나를 이상하게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 하지만 모두들 따뜻했다. 어느 날 저녁 잠이 오지 않아 복도를 걷다가 2층 끝에 작은 문을 발견했다. 저건 뭐지? 호기심이 생겨서 문을 열어봤다. 계단이 나타났다. 좁은 나선형 계단을 따라 올라가니 다락방이었다. 달빛이 작은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 오래된 책상과 의자. 여기는 누구 방이었을까?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집어들었다.
어린 남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그 아이는 아버지를 닮았다. 아버지의 어린 시절 사진이구나.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낡은 공책 한 권이 들어 있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손이 떨렸다. 아버지. 일기장? 첫 장을 넘겼다. 어린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오늘 아빠가 화를 내셨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고 하셨다. 난 아빠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실수를 할까?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도 할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구나. 몇 장을 더 넘기니 중학생 때 글이 나왔다. 오늘 음악 선생님이 내 재능이 뛰어나다고 하셨다. 하지만 아빠한테 말씀드릴 수가 없다. 아빠는 내가 회사를 물려받기를 원하시니까. 그리고 고등학생 때의 글. 아빠는 내가 회사를 물려받기를 원하신다. 하지만 난 음악을 하고 싶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용기가 나지 않는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더 뒤쪽 페이지를 넘겼다. 성인이 된 후의 글이었다. 오늘 아빠와 큰 싸움을 했다. 내 꿈을 이해해 주시지 않는다. 하지만 아빠도 나를 사랑하시는 거겠지. 표현이 서툴 뿐. 그리고 조금 더 뒤. 지우가 태어났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내 딸이다. 아빠 엄마께 보여드리고 싶지만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는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마지막 장 근처에 이런 글이 있었다. 지우야, 아빠가 만약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원망하지 마라. 그분들은 표현이 서툴 뿐 누구보다 따뜻한 분들이란다. 언젠가 너를 만나게 되시면 분명 사랑해 주실 거야. 지우야,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게 되면 아빠 대신 효도해 드려라. 그분들도 아빠만큼이나 너를 사랑하게 될 거야. 일기장을 꼭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 아버지. 한참을 울고 있는데 문틈으로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군가 문 밖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다. 준혁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고집스럽게 굴었구나. 할아버지도 문 밖에서 울고 계신 것 같았다. 나는 일기장을 더 꼭 안았다.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한참 후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다. 일기장의 마지막 장을 다시 읽어봤다. 지우야, 할아버지 할머니는 표현이 서툴 뿐이야.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그런 거야. 하지만 그분들도 사랑을 배우실 수 있어. 내가 그걸 가르쳐 드릴 수 있단다. 아버지, 알겠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였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내려갔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식탁에 앉아 계셨는데 어제보다 더 조심스러운 표정이었다. 지우야, 잠은 잘 잤니?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다. 나는 주머니에서 일기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 아버지 방에서 찾았어요. 할아버지가 일기장을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다. 준혁이의 일기장이구나.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써놓으셨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리워하는 글들이에요. 할머니가 일기장을 넘겨보시며 흐느끼기 시작하셨다.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았구나. 할아버지가 투박한 손으로 내 앞에 밥그릇을 밀어주셨다. 밥 먹어라. 그리고 생선을 발라서 내 그릇에 올려주시며 말씀하셨다. 지우야, 우리랑 여기서 살자. 응? 할아버지. 아니다. 밥부터 먹고 대답해라. 할아버지의 어투가 무뚝뚝했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이 느껴졌다.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먹었다. 이상하게 눈물이 계속 났다. 할아버지, 할머니. 숟가락을 든 채로 말했다.
아버지가 저한테 효도하라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다. 지우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우리도 다시 살 것 같다.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이 집이 내 집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라.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의 일기를 읽고 나니 이분들이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네,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할아버지의 굳었던 표정이 풀렸다. 할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며 나를 꼭 안아주셨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다. 차가웠던 이 집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지우야, 이리 와봐. 할머니가 내 방으로 들어오셨다. 손에는 커다란 쇼핑백이 여러 개 들려 있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다음 주가 그룹 창립 기념일이잖니. 파티에 너도 함께 가야지. 쇼핑백을 침대에 올려놓으시며 말씀하셨다. 파티? 나도? 저요? 그런 자리에 제가 가도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넌 이제 우리 가족이잖니? 할머니가 쇼핑백에서 드레스를 꺼내셨다. 하늘색 실크 소재의 우아한 드레스였다. 우와, 입이 떡 벌어졌다. 내가 평생 입어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옷이었다. 입어봐. 내 사이즈로 맞췄어. 이렇게 비싼 걸 제가 입어도 돼요? 뭔 소리야. 우리 손녀가 제일 예뻐 보여야지. 할머니의 미소가 따뜻했다. 거울 앞에 섰다. 드레스를 입은 내 모습이 낯설었다. 이게 나. 할머니가 내 머리를 손질해 주셨다. 부드럽게 빗질을 하시며 말씀하셨다. 준혁이 엄마도 이렇게 예뻤어. 내 아버지 돌잔치 때 사진 봤는데 내가 쏙 빼닮았더라. 정말요? 그럼 나중에 사진첩 보여줄게.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낯설지만 나쁘지 않았다. 할머니가 목걸이를 꺼내셨다. 작은 진주가 달린 단아한 목걸이였다. 이건 할머니가 20살 때 시어머니한테 받은 거야. 이제 내가 가져. 너무 귀한 건데 가족한테 물려주는 거야. 받아. 목걸이를 걸어주시는 할머니의 손길이 떨렸다. 가족의 물건을 물려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리무진이 호텔 앞에 멈췄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회장님, 손녀분이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할아버지가 내 팔짱을 끼었다.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옆에 있으니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다. 호텔 입구를 지나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화려한 샹들리에 우아한 음악, 정장을 입은 수백 명의 사람들. 와,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됐다. 부담스러웠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용기가 났다. 할아버지가 단상에 올라가셨다. 마이크를 잡으시고 청중을 둘러보셨다. 연회장이 조용해졌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제 아들 준혁이가 보내준 선물. 저의 유일한 손녀 윤지우입니다.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나는 할아버지 옆으로 올라갔다. 떨리는 손을 꼭 쥐고 당당히 고개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윤지우입니다. 사람들이 따뜻하게 박수를 쳐주었다. 다들 환영해 주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멀리서 한 남자의 차가운 눈빛이 느껴졌다. 중년 남자가 팔짱을 끼고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표에는 불만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저 사람은 누구지? 파티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그 남자가 다가왔다. 할아버지께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
회사 사람인 것 같았다. 삼촌, 축하드립니다. 손녀분을 공개하시다니.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봤다. 상무 왔구나. 할아버지가 대답하셨다. 상무? 박상무인가? 이쪽은 박상무. 회사 전무이사야. 할아버지가 소개해 주셨다. 안녕하세요. 내가 인사하자 박상무가 날 위아래로 훑어봤다. 불편한 시선이었다. 반갑습니다, 아가씨.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전혀 반갑지 않아 보였다. 갑자기 이런 경사가 있을 줄은 몰랐네요. 준혁 도련님께 따님이 계셨다니. 그래. 놀랍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분위기가 이상했다. 박상무가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할머니 옆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는데 멀지 않은 곳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걱정이 앞섭니다. 무슨 걱정이신데요? 누군가 물었다. 재벌가 상속 구조가 갑자기 바뀌면 회사에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친손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친손녀가 맞는지는 확실한 겁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저 사람, 나를 의심하고 있어. DNA 검사도 했다고 들었는데요. 요즘 그런 거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사기꾼이라고? 할머니가 화장실에 다녀오시는 사이 나는 테라스로 나와 바람을 쐬고 있었다. 답답한 가슴을 진정시키려고. 괜찮아. 신경 쓰지 말자. 그런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가씨. 돌아보니 박상무가 서 있었다. 혼자였다. 네.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무슨 이야기요? 박상무가 테라스 난간에 기대며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아가씨가 어떤 경위로 여기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우리 가족들한테 미리 말씀이라도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재벌 2세가 숨겨둔 사생아라는 소문도 모자라서 이제는 정체불명의 여자를 상속자라고 선언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가슴이 철렁했다. 정체불명이라니. 저는 정체불명이 아니에요. DNA 검사도. DNA 검사요? 박상무가 코웃음을 쳤다. 빈민가에서 살았다는 소문 들었습니다. 고시원에서 편의점 알바하면서 연명했다고요?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가 한 걸음 다가왔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갑자기 재벌 손녀가 된다? 주변에서 어떻게 볼지 생각해 보셨나요? 상무.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상무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다. 사모님, 지금 우리 손녀한테 무슨 말을 한 거예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아니, 그게 오해십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다 들었어요. 할머니가 나를 감싸며 박상무를 노려봤다. 지우는 우리 가족이에요. 앞으로 우리 손녀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사모님, 저는 회사를 생각해서 회사는 회장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당신은 자기 일이나 신경 쓰세요.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박상무는 입을 다물었다. 알겠습니다. 박상무가 고개를 숙이고 떠났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다. 할머니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지우야, 괜찮니?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역시나 나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나는 창밖만 바라봤다.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다.
지우야, 상무 말은 신경 쓰지 마라. 저 사람은 원래 그래. 네. 할아버지도 말씀하셨다. 회사에는 저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야. 다 무시해. 하지만 머릿속에서 박상무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정체불명, 빈민가, 사기꾼. 집에 도착해서 방으로 올라갔다. 드레스를 벗고 거울을 봤다. 아까 그 화려한 모습은 없었다. 그냥 평범한, 아니 초라한 22살 여자만 남았다.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나 정말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날 사랑해 주신다. 그건 알고 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달랐다. 박상무 같은 사람들에게 나는 그저 침입자일 뿐이었다. 만약 내가 계속 여기 있으면 할아버지한테 피해가 되는 건 아닐까? 노크 소리가 들렸다. 지우야, 나야.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네, 들어오세요. 할머니가 들어와 내 옆에 앉으셨다. 오늘 힘들었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내 얼굴만 봐도 알아.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다. 지우야, 들어봐. 세상에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그게 우리가 틀렸다는 뜻은 아니야. 하지만 상무 같은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래. 자기 위치가 흔들릴까봐 겁나는 거야. 할머니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당당해. 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할머니가 나간 후 다시 혼자가 됐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박상무. 저 사람이 뭔가 꾸미는 것 같았어. 오늘 파티에서 본 그의 눈빛이 떠올랐다. 계산적이고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날 지켜주실 거야. 괜찮을 거야. 스스로를 안심시켰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차갑게 빛나는 달처럼 내 앞날도 불안하게만 느껴졌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파티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다. 겉으로는 평온한 일상이 계속됐다. 아침마다 할아버지의 넥타이를 골라드리고 오후에는 할머니와 정원을 가꿨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박상무가 가만히 있을까?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서재에서 업무를 보고 계셨다. 나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할머니는 2층에서 쉬고 계셨다. 평화로운 오후였다. 그런데 갑자기 서재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쿵. 책을 떨어뜨리고 서재로 뛰어갔다. 문을 열자 할아버지가 책상 옆 바닥에 쓰러져 계셨다.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계셨다. 할아버지. 달려가서 할아버지를 부축했다.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할아버지. 손이 떨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안 돼. 안 돼. 김아주머니. 누구 없어요? 소리를 질렀다. 김아주머니가 급히 달려왔다. 아가씨. 무슨 일이? 구급차 불러주세요. 빨리요. 김아주머니가 급히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도 소리를 듣고 뛰어내려오셨다. 여보, 여보, 정신 차려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다. 손을 잡으며 울부짖으셨다. 제발, 제발. 구급차가 도착했다. 응급구조사들이 할아버지를 들것에 올렸다. 보호자분은 함께 타시죠. 나와 할머니가 구급차에 탔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다. 구급차 안에서 할머니는 계속 기도하셨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신 채 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할아버지, 괜찮아지실 거예요. 제발. 응급구조사가 산소 마스크를 씌웠다.
심전도 기계에서 삐삐 소리가 났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빨리 갈 수 없나요? 내가 다급하게 물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할아버지를 응급실로 데려갔다. 우리는 응급실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빨간 불이 켜진 응급실 문. 그 앞에서 할머니와 나는 서 있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다. 할머니가 의자에 주저앉으셨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나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그래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다. 환자분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가슴이 철렁했다. 오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에 무리가 온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중환자실에서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괜찮아지실 수 있나요? 내가 물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신 후 할머니가 갑자기 비틀거리셨다. 할머니, 급히 부축했다. 할머니의 몸이 축 늘어졌다.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간호사들이 달려왔다. 이분도 환자신가요? 할머니세요. 쇼크 받으신 것 같아요. 할머니도 응급실로 들어가셨다. 나는 복도에 홀로 남겨졌다. 어떻게 이럴 수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복도 바닥이 느껴졌다. 혼자였다. 다시 혼자가 됐다. 안 돼.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괜찮아지셔야 해.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복도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상태가 어떻습니까? 고개를 들었다. 박상무였다. 검은 정장을 입고 비서 2명과 함께 왔다. 얼굴에는 가짜 걱정이 가득했다. 중환자실에 계세요. 일어서며 대답했다. 그렇습니까? 안타깝네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빛에는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저 사람 기뻐하고 있어. 박상무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다. 사모님은요? 할머니도 쓰러지셔서 입원하셨어요. 그렇습니까? 박상무가 비서들과 눈빛을 주고받았다.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다. 아가씨, 박상무가 내게 다가왔다. 힘드시겠습니다. 혼자 남으셨으니 괜찮아요. 괜찮기는요. 어디 봐도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네. 이제 현실을 직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무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회장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가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뭐라고요? 회장님이 깨어나지 못하시면 아가씨가 이 집안에서 버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 지금 뭐라는 거야? 회장님은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래요? 장담할 수 있습니까? 박상무가 비웃었다. 의사 선생님 말씀 못 들으셨어요? 장담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박상무가 더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제가 충고 하나 드리죠. 지금이라도 짐 싸서 떠나세요. 무슨, 회사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가씨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그의 눈빛이 차가웠다. 고시원 6호실에서 살던 빈민가 출신. 편의점 알바로 연명하던 여자. 맞죠?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재벌 손녀 행세를 한다? 박상무가 코웃음을 쳤다. 회장님이 정신 못 차리시고 아가씨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하지만 회장님이 안 계시면 할아버지는 괜찮아지실 거예요.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게 믿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박상무가 명함을 꺼내 내밀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이사 비용이나 새집 보증금쯤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 없어요. 명함을 받지 않았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박상무가 명함을 내 손에 쥐어주고는 돌아섰다. 회장님께 곧 뵙겠다고 전해주세요. 아, 깨어나시면요. 비웃음을 남기고 그는 떠났다. 병원 복도에 혼자 앉아 있었다. 중환자실에는 할아버지가, 일반 병실에는 할머니가 누워 계셨다. 두 분 모두 의식이 없으셨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손에 쥐어진 박상무의 명함을 봤다. 찢어버리고 싶었다. 짐 싸서 떠나라고? 절대 안 돼.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만약 정말 할아버지가 깨어나지 못하시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할아버지는 괜찮아지실 거야.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해. 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힌 말이 떠올랐다. 지우야,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면 아빠 대신 효도해라. 아버지.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참을 울다가 눈물을 닦았다.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일어섰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할아버지를 봤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온갖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 계셨다. 할아버지. 유리창에 손을 댔다. 저 도망가지 않을게요. 이번에는 제가 지킬게요. 할머니 병실로 갔다. 할머니도 링거를 맞으며 주무시고 계셨다. 침대 옆에 앉아 할머니 손을 잡았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예전 같으면 도망쳤을 것이다. 혼자 짐 싸서 고시원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한테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의 기억까지. 창밖을 봤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박상무. 그 사람이 뭔가 계획하고 있어. 분명해. 주먹을 꽉 쥐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해. 복도 끝에 공중전화가 보였다. 할아버지 비서실로 전화를 걸어야 할 것 같았다. 누군가는 내 편일 거야. 할아버지를 믿는 사람이 있을 거야. 전화기를 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비서실입니다. 저 윤지우예요. 할아버지 손녀. 아, 아가씨. 회장님 상태는 어떠신가요? 김 비서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중환자실에 계세요. 그런데 박 전무가 병원에 왔다 갔어요. 박 전무가요? 네. 이상한 말을 했어요. 제가 할아버지를 지키고 싶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가씨,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저 각오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긴 숨을 내쉬었다. 이제 시작이야. 내가 싸워야 할 시간. 그날 밤 병원 의자에서 잠을 청했다. 제대로 잘 수 없었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 곁을 떠날 수 없었다. 새벽녘 간호사가 깨웠다. 아가씨,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보호자 대기실로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기실로 가는 복도.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네. 박상무의 명함을 다시 꺼내봤다.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짐 싸서 떠나라고? 절대로. 대기실 소파에 앉아 생각했다. 박상무가 뭘 계획하든 난 막을 거야.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것을, 아버지가 사랑했던 가족을 내가 지킬 거야. 주먹을 꽉 쥐었다.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한 윤지우가 아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할아버지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맞춰갔다. 하루에 딱 3번, 10분씩만 허락됐다. 유리창 너머로 할아버지를 보는 시간이 내게 주어진 전부였다. 할아버지, 저예요. 지우예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할아버지의 얼굴이 보였다. 여전히 의식은 없으셨다. 오늘도 괜찮으실 거죠? 대답은 없었다. 기계의 삐삐 소리만 들렸다. 면회 시간이 끝나면 할머니 병실로 갔다. 할머니는 깨어나셨지만 말씀을 거의 하지 않으셨다. 할머니, 아침 드세요. 죽을 떠서 입에 넣어드렸다. 할머니는 기계적으로 삼키셨다. 회장님은 어떠시니? 아직 의식이 안 돌아오셨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할머니도 많이 힘드시겠지. 사흘째 되는 날 김 비서가 병원에 찾아왔다. 50대 후반의 신사였는데 할아버지를 20년 넘게 보좌했다고 했다. 아가씨,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마주 앉았다. 네, 말씀하세요. 박 전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움직임이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모레 오후 2시. 이사회를요? 네. 회장님 회의만을 상정하려는 것 같습니다. 손이 떨렸다. 커피 잔을 놓았다. 회장 해임? 할아버지를? 그럴 수 있나요? 할아버지는 회장이신데. 정관상 가능합니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이사회 의결로 해임하고 새 회장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박 전무가 회장이 되려는 거예요? 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준혁 도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신이 후계자라고 생각해 왔으니까요. 주먹을 꽉 쥐었다. 절대 안 돼. 그런데 아가씨. 김 비서가 서류 봉투를 꺼냈다. 회장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게 있습니다. 준비요? 회장님은 박 전무를 의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증거를 모으셨어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여러 서류가 들어 있었다. 계약서, 송금 내역, 이메일 출력물들. 이게 뭐예요? 박 전무의 횡령 증거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회사 돈을 빼돌린 기록들입니다.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협력업체에 과다 지급하고 그 차액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어요.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다. 날짜, 금액, 계좌번호가 선명했다. 얼마나 빼돌린 거예요? 5년간 약 100억 원입니다. 숨이 막혔다. 100억? 회장님은 왜 이걸 가지고 계시기만 하셨어요? 고발하셨어야죠.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신 거예요. 박 전무가 확실히 선을 넘을 때까지. 김 비서가 나를 똑바로 봤다. 그리고 그 순간이 지금입니다. 아가씨, 이사회에서 이 자료들을 공개하세요. 제가요? 네. 회장님의 대리인으로. 두려웠다. 나 같은 사람이 이사회에서 발표를 한다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경영도 법도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 비서가 내 손을 잡았다. 아가씨, 회장님이 쓰러지기 전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요? 지우는 강한 아이야. 준혁이를 닮았어.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지우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김 비서님,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박 전무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해야 합니다. 회장님을 위해서,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 김 비서의 눈빛이 진지했다. 아가씨께서 하시겠습니까?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무섭다. 정말 무섭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모습. 네,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김비서와 함께 준비했다.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발표 내용을 정리했다. 이사회에서는 침착하게 말씀하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네, 박 전무가 반박할 겁니다.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연습했다. 거울 앞에서 발표 연습을 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외웠다. 할머니께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았다. 걱정하실까봐. 할머니, 잠깐 회사 일로 나갔다 올게요. 조심해서 다녀오렴. 할머니의 약해진 목소리가 가슴 아팠다. 이사회 전날 밤 병원 대기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된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불안이 밀려왔다. 휴대폰을 켰다. 아버지 사진을 봤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족 사진. 아버지, 저 무서워 보여.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다. 하지만 해야 해. 아버지가 사랑했던 가족을 내가 지켜야 해. 이사회 당일 아침 병원 로비에서 박상무와 마주쳤다. 오 아가씨, 아직도 여기 계셨군요. 비웃음을 머금은 목소리였다. 네. 오늘 이사회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어요. 참석하실 건가요? 네. 박상무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가씨, 충고 하나 더 드리죠.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저도 가족이에요. 할아버지의 대리인이고요. 대리인? 박상무가 비웃었다. 위임장이라도 있습니까? 김비서가 준비해준 서류를 꺼냈다. 할아버지가 쓰러지기 전에 작성해 두신 위임장이었다. 여기 있어요. 박상무가 위임장을 빼앗아 확인했다.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걸 언제? 할아버지께서 미리 준비하셨어요. 회장님이 정신이 온전하실 때 작성하신 건지 의문이네요. 변호사 공증도 받았어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박상무의 턱이 경직됐다. 좋아요. 그럼 이사회에서 봅시다. 그가 돌아서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건방진 것. 이사회 1시간 전 할머니 병실에 들렀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지우야.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다. 무슨 일이니? 표정이 안 좋구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할머니한테 숨기지 마. 결국 이사회 이야기를 했다. 박상무가 할아버지를 해임하려 한다는 것, 내가 막으려 한다는 것.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우야, 위험해. 박상무는 무서운 사람이야. 괜찮아요. 김 비서님이 도와주세요. 하지만, 할머니, 저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를 똑바로 봤다. 아버지가 일기장에 쓰셨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지키라고. 이번에는 제가 지킬 차례예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우리 지우, 정말 많이 컸구나. 잘 다녀올게요. 병실을 나오며 뒤를 돌아봤다. 할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다. 김 비서의 차를 타고 회사로 향했다. 창밖으로 도심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높은 빌딩들, 바쁜 사람들. 나도 저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아가씨, 긴장하셨죠? 네. 조금요. 괜찮습니다. 준비는 완벽히 했어요.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다. 회사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다. 동양산업그룹 본사. 40층짜리 유리 건물. 저 안에서 내가 할아버지를 지킬 수 있을까? 차가 주차장에 멈췄다. 아가씨, 준비되셨습니까?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네. 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40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진짜 하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이사회실 문 앞에 도착했다. 무거운 나무 문이었다. 문 너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 같았다. 아가씨, 들어가시죠. 잠깐만요. 손이 떨려서 서류 가방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무섭다. 정말 무섭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뭔가 만져졌다. 할머니가 아침에 쥐어주신 작은 사진이었다. 아버지와 어린 내가 함께 찍은 사진. 아버지, 힘 좀 주세요. 사진을 보며 용기를 냈다. 네, 들어갑시다. 김 비서가 문을 열었다. 이사회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수십 개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박상무가 의장석에 앉아 비웃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오셨군요, 윤지우 아가씨. 그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다. 그럼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회실은 생각보다 넓었다. 긴 타원형 테이블에 20명 정도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50대 이상의 남자들이었다. 나를 보는 시선들이 따가웠다. 호기심, 의심, 격렬히 뒤섞인 눈빛들. 여기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김 비서가 내 자리를 안내했다. 테이블 한쪽 끝자리였다. 앉는 순간 손이 떨렸다.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꼭 안았다. 박상무가 의장석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럼 긴급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다. 오늘의 안건은 민태원 회장의 해임안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회장님께서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습니다. 박상무가 화면을 켰다. 의료 기록이 나타났다. 현재 중환자실에 계시며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의사 소견으로는 업무 복귀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관 제32조에 의거하여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이사회는 해임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안 돼. 할아버지를 해임하다니.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박상무가 웃었다.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였다. 저는 지난 20년간 이 회사를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회장님의 부재를 메울 수 있는 사람은 저뿐입니다. 자기가 회장이 되겠다는 거구나. 그때 박상무가 나를 가리켰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내게 집중됐다. 저기 앉아 계신 윤지우 씨, 회장님의 손녀라고 주장하는 분이죠. 주장한다고? 사실인데 회장님께서 정신이 혼미하신 상태에서 이 여자를 손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박상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회장님이 쓰러지신 후 이 여자가 대리인이라며 나타났습니다. 잠깐만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떨렸다. 조용히 하세요. 제 발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상무가 날카롭게 말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회장님의 손녀가 맞습니까? DNA 검사 결과가 조작된 건 아닙니까?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설령 손녀가 맞다 해도 경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22살 여자가 이사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습니까?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잠깐만요.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다. 저한테도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라니요? 박상무가 비웃었다. 이사회는 경영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아가씨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할아버지의 대리인으로 왔어요.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할아버지를 지키러 왔어요. 이사들이 웅성거렸다. 김 비서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고 계십니다라는 눈빛이었다. 지키다니 무슨 뜻입니까? 박 전무님,
박상무를 똑바로 봤다. 당신이 할아버지를 배신했잖아요. 배신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박상무가 버럭 소리쳤다. 증거가 있어요. 서류 가방을 열었다. 손이 떨렸지만 서류들을 꺼냈다. 이건 박 전무님이 지난 5년간 회사 자금을 횡령한 증거예요. 이사회실이 술렁거렸다. 횡령이라고? 한 이사가 놀라며 물었다. 네.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서 협력업체에 과다 지급하고 그 차액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어요. 김 비서가 화면을 켰다. 서류들이 스크린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게 뭡니까? 박상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여기 보세요. 첫 번째 서류를 가리켰다. 2021년 3월 청솔건설과의 계약. 실제 공사비는 50억인데 계약서에는 70억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건 추가 공사가 있어서. 추가 공사는 없었어요. 김 비서가 말했다. 청솔건설 측에 확인했습니다. 계약대로만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20억 원은. 다음 서류를 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다. 박 전무님의 1,000명의 계좌로 송금됐어요. 송금 후 사흘 만에 박 전무님 개인 계좌로 다시 입금됐고요. 스크린에 계좌 이체 내역이 나타났다. 날짜, 금액, 계좌번호가 선명했다. 이사들이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2022년 5월 대한물산과의 계약. 실제 납품가는 30억인데 50억으로 기재. 차액 20억, 박 전무님 처남 계좌로 송금. 2023년 8월 은성전자와의 계약. 실제 구매가는 45억인데 60억으로 기재. 차액 15억, 동일한 경로로 빼돌림. 목소리가 점점 안정됐다. 나 할 수 있어. 이건 조작이야. 박상무가 소리쳤다. 누가 이런 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조작입니다. 조작이 아니에요. 김 비서가 일어섰다. 모든 서류는 회계팀과 법무팀의 검증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들에게도 확인받았습니다. 거래처들이 뭘 안다고. 청솔건설 대표이사의 진술서도 있습니다. 김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스크린에 띄웠다. 박상무로부터 허위 계약서 작성을 요청받았고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는 진술입니다. 박상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총 횡령액은 5년간 98억 원입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해졌다. 98억. 누군가 중얼거렸다. 할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하지만 증거를 더 모으시려고 기다리셨어요. 결정적인 순간까지. 박상무를 똑바로 봤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에요. 당신이 할아버지를 배신하려는 바로 이 순간. 한 이사가 일어났다. 회사에 감사였다. 전무님, 이에 대해 해명해 보시죠. 그건 박상무가 말을 더듬었다. 오해입니다. 분명 오해가 있을 겁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할아버지께서 평생 지켜오신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이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 그리고 우리를 믿고 따라주시는 고객들을 위한 거였어요. 이사들이 조용히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가치보다 개인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박상무를 가리켰다. 박 전무님처럼요. 감사가 다른 이사들을 둘러봤다. 여러분, 이 증거들은 명백합니다. 박 전무의 횡령은 사실로 보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박상무가 소리쳤다. 이건 함정입니다. 저 여자가 꾸민 거예요. 꾸민 게 아니에요.
내가 대답했다. 할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당신을 믿었지만 결국 배신당할 거라는 걸 아셨던 거예요. 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다. 표결하겠습니다. 박상무 전무회의만에 찬성하시는 분? 하나둘 손이 올라갔다. 18명. 거의 전원이었다. 박상무 전무회의만 가결되었습니다. 박상무가 주저앉았다. 그럼 이어서 민태원 회장 회의만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감사가 말했다. 찬성하시는 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회장 회의만 부결되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이겼어. 할아버지를 지켰어. 이사들이 박수를 쳤다. 일부는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윤지우 아가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겨우 의자에 앉았다. 박상무는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이사회실을 나갔다. 마지막까지 나를 노려보며 끝났어. 정말 끝났어. 이사회가 끝나고 모두가 떠났다. 나는 혼자 이사회실에 남아 있었다. 넓고 텅 빈 회의실. 아까 그 긴장감은 사라지고 고요함만 남았다. 이겼어. 할아버지를 지켰어. 하지만 이상하게 기쁘지 않았다. 화장실로 가서 세면대에 손을 짚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보였다. 창백한 얼굴, 지친 눈빛. 나, 뭘 한 거지? 눈물이 흘러내렸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엄청난 무게감이 느껴졌다. 내가 사람을 해임시켰어. 비록 나쁜 사람이지만. 화장실 칸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변기 뚜껑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긴장이 풀리니 온몸이 떨렸다. 무서웠던 것, 외로웠던 것,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할아버지, 제가 잘한 걸까요? 한참 후 화장실에서 나왔다. 눈물 자국을 지우고 김비서를 찾았다. 아가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원으로 가고 싶어요. 네, 바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차를 타고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다. 이겼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김비서가 말했다. 아가씨, 오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회장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감사해요. 김비서님,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회사를 지켜주셔서.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나는 그냥 할아버지를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병원에 도착해서 중환자실로 갔다. 유리창 너머로 할아버지가 보였다. 여전히 의식이 없으셨다. 할아버지, 저 해냈어요. 유리창에 손을 댔다. 박상무를 막았어요. 할아버지를 지켰어요. 대답은 없었다. 기계 소리만 들렸다. 그런데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또 흘렀다. 이긴 건데, 할아버지를 지킨 건데. 간호사가 다가왔다. 보호자님,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걸음을 떼려는데 모니터에서 삐 소리가 났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있네요. 간호사가 놀라며 말했다. 혹시 회장님이 반응하시는 건가요? 심장이 쿵쾅거렸다. 할아버지, 제 말을 들으시는 건가요? 그날 밤 전화벨이 울렸다. 새벽 2시였다. 병원 대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던 내가 화들짝 놀라 일어났다. 여보세요? 보호자님, 회장님이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잠이 확 깼다. 정말요? 지금 갈게요. 맨발로 뛰어갔다. 복도를 달려 중환자실로 갔다. 유리창 너머로 할아버지가 보였다. 산소 마스크를 벗으신 채 눈을 뜨고 계셨다.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나왔다. 의식이 돌아오셨습니다.
다행히 뇌 손상도 없으시고 회복이 빠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할아버지, 돌아오셨어? 다음 날 아침 면회가 허락됐다. 중환자실에 들어가니 할아버지가 날 보고 작게 웃으셨다. 지우야. 할아버지. 침대 옆으로 달려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약했다. 내가 얼마나 잤니? 열흘이요. 그렇게 오래. 할아버지가 내 손을 꼭 쥐셨다. 지우야, 고생했지?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터졌다. 할아버지, 무서웠어요.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약해서.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할아버지 돌아오셨잖아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물으셨다. 회사는 어떻게 됐니? 다 해결했어요. 박상무는 이제 없어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맙다. 우리 지우. 이틀 후 할머니도 병실에서 일어나셨다. 할아버지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기운을 되찾으신 것 같았다. 여보. 할머니가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서 우셨다. 정말 다행이에요. 할아버지가 일반 병실로 옮겨지신 후 우리 세 명이 처음으로 함께 모였다. 할머니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나는 반대편에서 할아버지 다른 손을 잡았다. 우리 정말 다행이다.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가족이 함께라서.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한 달 후 할아버지가 퇴원하셨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할아버지가 창밖을 보셨다. 오랜만에 보는 하늘이구나. 예쁘죠? 응. 살아있다는 게 느껴진다. 집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모두 현관에 나와 있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김아주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다들 고마워. 할아버지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가셨다. 거실, 계단, 정원. 익숙한 풍경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다. 집이 제일 좋구나. 할머니가 할아버지 팔을 잡으셨다. 이제 푹 쉬세요. 응, 그래야겠다. 계절이 바뀌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다가 봄이 왔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회복하셨다. 매일 아침 정원을 산책하시고 가끔 회사 보고를 받으셨다. 나는 대학에 복학했다. 경영학과로 전과했다. 할아버지께 배우고 싶었다. 지우야, 오늘 수업은 어땠니? 재밌었어요. 회계 배우는 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천천히 배워라. 시간은 많아. 할머니는 다시 정원을 가꾸기 시작하셨다. 작년에 심은 해바라기가 정말로 피었다. 지우야 봐. 해바라기가 이렇게 컸어. 와, 정말 크다. 준혁이도 좋아했을 텐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아버지. 1년 후 아버지 기일. 다시 그날이 돌아왔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지우야, 준비됐니? 할아버지가 물으셨다. 네, 할아버지. 검은색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다. 1년 전 그 초라한 모습은 없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공허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이번에는 화려한 꽃다발과 고급 음식들을 준비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나. 세 명이 함께 차를 타고 추모공원으로 향했다. 1년 전 혼자 비를 맞으며 올라갔던 그 길을 이번에는 가족과 함께 걸었다. 경사가 가파르네. 할아버지가 숨을 고르시며 말씀하셨다. 천천히 가세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팔을 부축하셨다. 나는 꽃바구니를 들고 앞서 걸었다. 1년 만이네. 아버지,
묘소에 도착했다. 할아버지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으셨다. 할머니도 옆에 앉으셨다. 나는 꽃을 정리하며 묘비를 닦았다. 민준혁? 준혁아? 할아버지가 묘비를 쓰다듬으셨다. 아빠가 왔다. 지우랑 함께. 할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하셨다. 준혁아, 우리 아들. 나도 묘비 앞에 앉았다.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다. 하지만 아버지가 없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날 사랑해 주신다. 따뜻한 집도 있고 더 이상 배고프지 않다. 하지만 아버지는 없다. 할아버지, 할머니랑 함께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바라던 대로.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아버지도 함께였으면 좋겠어요. 눈물이 흘러내렸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왜 아버지는 이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없는 걸까? 할머니가 내 어깨를 감싸셨다. 지우야, 울지 마. 할머니, 저 행복한데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어요. 그래, 알아. 할머니도 그래. 할아버지가 묘비에 손을 얹으셨다. 준혁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혁아, 미안하다. 정말 정말 미안하다, 준혁아. 내가 음악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내가 막았지. 회사를 물려받으라고 강요했어.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 꿈을 짓밟았어. 그래서 넌 집을 나갔고 나는 자존심 때문에 널 찾지 않았어. 할아버지, 그만하세요. 아니다. 말해야 해. 할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보셨다. 20년이 지났지만 나는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매일 밤 내 생각을 했어. 할머니도 울고 계셨다. 준혁아, 엄마도 미안해. 너 애비를 말렸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 할아버지, 할머니, 나는 두 분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는 두 분을 용서하셨어요. 일기장에 써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두 분께 보낸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예요. 할아버지가 나를 봤다. 사랑은 때로 서툴러도 괜찮다고, 표현 못해도 괜찮다고, 진심이면 언젠가 전해진다고. 할머니가 나를 안았다. 우리 지우 정말 잘 컸구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묘비를 바라봤다. 맞죠, 아빠? 바람이 불었다. 시원한 바람이 우리 셋을 감쌌다. 아버지의 대답 같아. 앞으로 나아가기.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이제 가야겠구나. 할아버지가 일어서셨다. 준혁아, 내년에 또 올게. 지우랑 함께. 할머니도 마지막 인사를 하셨다. 준혁아, 잘 있거라. 나는 묘비를 한 번 더 쓰다듬었다. 아버지, 저 잘 살게요. 아버지가 바라던 대로. 할아버지, 할머니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살게요. 목이 메었다. 하지만 아버지 없이 행복한 게 조금 미안해요. 눈물을 닦았다. 그래도 살아갈게요. 아버지 목까지. 추모공원을 내려오는 길. 할아버지가 내 손을 잡으셨다. 지우야. 네, 할아버지. 행복하면서도 슬픈 건 당연한 거야. 네. 사람은 완벽하게 행복할 수 없어. 항상 뭔가 아쉬운 게 있지. 그게 사는 거야.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다. 준혁이가 없는 건 평생 아플 거야. 하지만 그 아픔을 안고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 할머니, 넌 그걸 가르쳐줬어, 지우야. 상처가 있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나는 두 분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집으로 돌아와. 저택으로 돌아왔다.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할머니가 아버지가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어 주셨다. 준혁이가 제일 좋아했던 잡채야. 맛있어요, 할머니.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다. 벽난로에 불을 지폈다. 할아버지가 옛날 사진첩을 꺼내셨다. 지우야, 이것 좀 봐. 뭐예요? 내 아버지 어렸을 때 사진들이야. 사진첩을 넘겼다. 아기였던 아버지, 유치원생이었던 아버지, 학생이었던 아버지. 이게 내 아버지 대학교 입학식 때야.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그때 아빠가 더 안아줬어야 했는데. 할아버지, 아니다. 이제 후회만 하지 않으려고. 지우야, 너한테는 같은 실수 안 할 거야. 할아버지가 나를 안았다.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할게. 저도 사랑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함께 안아주셨다. 우리 셋이 함께 있으니까 준혁이도 웃고 있을 거야. 그날 밤 내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았다. 별도 많이 떠 있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가슴이 여전히 아팠다. 행복하지만 동시에 슬펐다. 아버지가 있었으면 이 행복이 완벽했을 텐데.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완벽한 행복은 없다는 것. 항상 뭔가 부족하고 아쉽고 아프다는 것. 그래도 괜찮다는 것. 상처를 안고도 살아갈 수 있어. 아픔을 간직하면서도 웃을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아래층에서 할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지우야, 아침 먹자. 네, 지금 갈게요.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다. 1년 전과는 다른 내가 있었다. 여전히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견디는 법을 배운 나. 아버지, 잘 보고 계세요. 저 잘 살게요. 계단을 내려갔다. 거실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 정원에 꽃이라도 심을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좋아요. 우리는 함께 정원으로 나갔다. 햇살이 따뜻했다.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피어 있었다. 이게 행복이구나.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행복이구나. 할아버지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리셨다. 지우야, 고맙다. 왜요? 우리 가족을 다시 만들어줘서. 나는 미소 지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세 사람이 함께 흙을 만지며 씨앗을 심었다. 내년에는 이 씨앗들이 꽃을 피울 것이다. 아버지가 사랑했던 해바라기처럼. 삶은 완벽하지 않다. 항상 무언가 부족하고 아쉽고 후회스럽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상처를 안고도 웃을 수 있고 아픔을 간직하면서도 사랑할 수 있다. 22살 윤지우는 그것을 배웠다. 차가운 빗속에서 쓰러졌던 그 소녀는 이제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살아간다. 완벽한 행복은 아니다. 아버지가 없는 빈자리는 평생 아플 것이다. 할아버지도 평생 후회를 안고 살 것이다. 할머니도 아들을 잃은 슬픔을 잊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해바라기가 활짝 핀 정원에서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다. 하늘에서 아버지도 미소 짓고 있을 것이다.